앞서 리그레션에서 컨트롤 베리어블스, 이 코베리에이트의 역할이 이 두 그룹 간에 해당 요인들이 서로 같도록 이 통제함으로써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또 이 픽스 이펙트도 이 컨트롤 베리어블과 동일하게 작동을 해서 어떤 해당 그룹에 대한 모든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within 그룹 컴패리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리그레션은 사실 이 매칭과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리그레션이 매칭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과추론 관점에서 이 리그레션을 이해하는 어떤 핵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리그레션은 이 셀렉션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 뭐 컨트롤 베리어블의 어떤 리니어 펑션이라는 어떤 가정 하에서 명시적으로 어떤 통제를 함으로써 그 특성을 유사하게 만드는 거였다고 한다면, 매칭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떠한 펑셔널 폼에 대한 가정 없이 이 컨트롤 베리어블의 특성이 유사한 샘플들끼리 직접 매칭함으로써 두 그룹 간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유사하게 만들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서로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수단이 바로 매칭이라고 볼 수 있죠. 리그레션은 컨트롤 베리어블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변수들을 비교 가능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해당 변수가 이제 비슷한 샘플들 간의 어떤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면, 매칭은 이런 리그레션의 보다 플렉서블한 버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방법은 사실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 observed variable을 가지고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특성을 유사하게 만들고자 하는 공통된 전략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 접근이 조금 다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리그레션과 매칭이 서로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게 조금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접근은 서로 비슷하지만 사실 장점과 단점은 다를 텐데, 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뭐 코베리에이트나 아니면 픽스 이펙트 등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within group comparison을 가능하게 했고, 또 이게 굉장히 플렉서블해서 다양한 세팅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로 이렇게 확장되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반면에 이 리그레션을 위해서는 어떤 펑셔널 폼에 대한 가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코베리에이트, 그러니까 컨트롤 베리어블을 통해서 셀렉션 바이어스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썸션에 대해서 이거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이죠. 반면에 매칭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RCT를 하면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이렇게 트리트먼트, 비교 가능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매칭은 이런 무작위 배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슷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특성이 유사하도록 매칭을 통해서 서로 비교 가능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이렇게 직접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RCT와 유사하게 한 어떤 이런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런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고, 또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두 그룹을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두 그룹 간의 매칭이 서로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서로 비교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변수들의 값이 비슷한지 직접 비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이 두 그룹이 얼마나 비교 가능한지를 좀 더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매칭도 당연히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데, 뭐 매칭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뒤에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칭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 프로펜시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실 매칭의 결과가 달라지고, 결국에는 인과 추론 결과가 이제 좀 센시티브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이 매칭을 하면은 모든 샘플이 다 이용되는 게 아니고 매칭되지 않은 샘플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모든 샘플들 중에서 매칭이 된 샘플들만 있고, 여기 이제 매칭이 되지 않은 그런 다른 샘플들은 다 지금 버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칭 후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샘플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이 샘플 사이즈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사실 통계적으로는 이제 통계적 추정이 이제 비효율적이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추정에도 베리언스가 커져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리그레션과 매칭을 시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다양한 매칭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칭을 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이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 PSM이에요.
이 프로펜시 스코어라는 거는 특정 코베리에이트, 그 컨트롤 베리어블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펜시 스코어를 구하고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기준으로 그게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가 비슷한 샘플들끼리 서로 매칭하는 방법이 바로 PSM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실 뭐 프로펜시 스코어는 보통 이 바이너리 모델인 뭐 로지스틱이나 아니면 프라빗 모델을 통해서 이 트리트먼트 여부를 이제 바이너리 아웃컴으로 놓고 컨트롤 베리어블을 종속 변수로 나서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정된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가지고 이렇게 쫙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데이터를 나열을 한 다음에 이 프로펜시 스코어가 가장 가까운 값들끼리 서로 매칭을 하면은 이렇게 프로펜시 스코어가 유사한 값들만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서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PSM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매칭된 데이터는 적어도 우리가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런 통제 변수에 대해서는 비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두 집단을만 어떤 이 매칭된 샘플만을 활용을 해서 어떤 뭐 리그레션을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바로 이 관찰 가능한 이 observed variable를 가지고 이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 즉 프로펜시 스코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에서 이 컨트롤 베리어블로 셀렉션 바이어스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정하고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리그레션과 매칭은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관찰 가능한 observed variable로 모두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리그레션에서는 그걸 통제할 수 있고, 매칭에서는 그걸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로 전부 다 이제 완벽히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가정에 의존을 해서 이제 인과 추론을 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전략을 이제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셀렉션 온 옵저버블의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리그레션과 매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PSM을 할 때는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컨트롤 유닛을 여러 트리트먼트 유닛에 매칭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with replacement 같은 경우는 이미 매칭된 컨트롤 유닛도 다시 계속 매칭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고 이 without replacement 같은 경우는 최대 딱 한 번만 매칭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매칭이 되고 나면은 그 뒤에서는 이제 활용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앞서 매칭된 컨트롤 유닛들을 모두 이렇게 다 배제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가 유사한 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매칭 퀄리티가 낮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 with replacement가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펜시 스코어가 가장 가까운 이 컨트롤 유닛을 몇 개까지 매칭시킬지를 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nearest neighbor 매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매칭할 때 무조건 정해진 숫자만큼을 매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범위를 정해서 프로펜시 스코어의 차이가 이 어떤 스레스홀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만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캘리퍼 매칭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매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최대 이 가장 가까운 3개까지 매칭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냥 이 캘리퍼를 정하지 않는 매칭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가까운 이렇게 3개 이렇게가 다 매칭이 되겠지만 만약에 캘리퍼를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약에 캘리퍼를 이렇게 잡으면은 그 캘리퍼 내에 있는 그 스레스홀드 내에 있는 변수들 중에서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매칭을 3개까지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레디우스 매칭은 사실 이런 캘리퍼 매칭이랑 비슷한데 여기서는 그냥 어떤 어떤 스레스홀드 안에 있는 변수를 딱 K개까지만 매칭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매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레디우스를 뭐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모든 그냥 이런 그 컨트롤 유닛을 전부 다 매칭을 해주고 결국에는 얘네들의 어떤 평균 값을 가지고 이제 매칭을 해주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특정 그 어떤 스레시홀드 내에 있는 모든 컨트롤 유닛을 다 매칭을 하는 거를 이제 레디우스 매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커널 매치는 사실 이 레디우스 매칭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 레디우스 매칭을 할 때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컨트롤 유닛들을 다 그냥 동등하게 매칭을 했다면은 이 커널 매칭에서는 그것들을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자신에서 이 프로펜시 스코어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큰 웨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총 4개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게 훨씬 가까우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0.6의 뭐 웨이트를 주고 얘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0.3 나머지 2개는 굉장히 머니까 0.05씩 이렇게 웨이트를 줘서 이렇게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하는 방식이 이제 커널 매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웨이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커널 펑션을 쓸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을 때 결국 이 자기 자신의 프로펜시 스코어에서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프로펜시 스코어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웨이트를 더 많이 주는 이 웨이트이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매칭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PSM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고요. 사실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매칭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가지고 웨이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이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IPW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웨이팅은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접근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 PSM 같은 경우는 이 프로펜시 스코어가 비슷한 데이터를 서로 매칭하고 그 매칭된 데이터만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두 그룹 간에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웨이팅은 이렇게 그냥 트리트먼트 유닛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매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프로펜시 스코어의 역수만큼의 전체 샘플의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이 작은 그룹에 더 많은 웨이트를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서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을 같게 만들어주겠다는 접근이죠. 만약에 여기 예시에서 보면은 성인 남성 5명에 대해서 이 트리트먼트와 컨트롤 그룹이 다음과 같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은 이 성인 남성 중에 지금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이 5분의 1이잖아요. 트리트먼트 받지 않을 확률이 5분의 4였죠.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인 5분의 1의 역수만큼의 가중치를 둬서 5배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늘리는 거고 컨트롤 그룹은 이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을 확률, 즉 그러니까 1 마이너스 프로펜시 스코어인 5분의 4의 역수만큼의 어떤 가중치를 둬서 4분의 5배를 늘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중된 이런 트리트먼트 그룹과 가중된 컨트롤 그룹에서는 이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이 반반으로 서로 동일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웨이시 된 이 두 그룹에서는 적어도 어떤 연령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별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비교 가능해지게 되는 거겠죠. 성인 남성이면은 서로 반반으로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IPW, Inverse Probability Weighting도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 목적은 그 매칭과 동일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웨이팅도 이제 매칭의 하나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구하고 언제 매칭을 해야 될지, 언제 웨이팅을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확실한 기준이 있진 않아요. 다만 조금 일반론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PSM 같은 경우는 매칭이 된 샘플만 활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샘플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매칭되느냐에 따라서 추정치 값이 확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추정치의 베리에이션이 커지는 경우에요. 그에 반해서 웨이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샘플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어떤 웨이트만 주는 거기 때문에 매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추정치의 베리에이션은 더 작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매칭에서처럼 어떤 이 프로펜시 스코어가 비슷한 샘플만 추려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펜시 스코어 추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에스티메이션의 바이어스가 더 커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PSM에 비해서 이 IPW가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잘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매칭보다 굉장히 유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이 프로펜시 스코어 추정에 더 민감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 이 프로펜시 스코어 추정에 대한 이런 미스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IPW는 보통 이제 이 더블리 로버스트 메소드의 방법과 함께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 IPW, 인버스 프로버티 웨이팅과 이 더블리 로버스트 메소드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 이 IPW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IPW는 이 Generalized Method, G Method라고 불리는 방법의 일환이고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이 Identification 컨디션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기 때문에 더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더 예시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매칭이나 리그레션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IPW는 대부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인버스 프로버티 웨이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프로펜시 스코어 매치는 이 코베리에이시 많은 때에도 이러한 차이를 사실 이게 이제 이 모든 코베리에이트에 대해서 실제로 비교 가능하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트리트먼트를 받을 확률인 이 프로펜시 스코어라는 어떤 하나의 디멘전으로 축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이 프로펜시 스코어라는 기준으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쉽고 사실 구현하는 것도 쉬워서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어요. 근데 분명히 사실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도 한계점을 인식할 수 있을 텐데 과연 프로펜시 스코어를 비슷하게 매칭을 한다고 그 둘 그룹에서 나머지 그런 특성들까지도 진짜 다 비교 가능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구할 때 있어서 뭐 로지스틱 펑션을 쓰거나 뭐 프라빅 펑션을 쓰거나 뭐 하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펑셔널 폼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최소한의 가정으로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활용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그 어떤 코베리에이트의 특성을 유사하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변수들을 직접 매칭을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그게 바로 이 Coordinate Exact Matching, CEM이에요. 이건 훨씬 더 직관적인데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따로 구하지 말고 그냥 함수에 대한 가정 없이 이 컨트롤 베리어블 값이 비슷한 샘플들끼리 직접 매칭시키자는 거예요. 변수들의 값이 모두 동일한 샘플들끼리 매칭하는 걸 exact 매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exact 매칭의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해서 모두 이제 직접 값이 동일하게 매칭을 하려다 보니까 모든 변수에서 값이 같은 샘플이 너무 적죠.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에서 지금 age랑 인컴 값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일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exact 매칭을 하면 얘들도 매칭이 안 돼요. 결국에는 기껏 해봤자 아마 얘 정도만 매칭이 될 텐데 나머지는 이제 다 매칭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그젝트 매칭은 너무 이게 기준이 빡빡하기 때문에 매칭하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 코ordinate exact 매칭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 베리어블의 값을 직접 매칭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몇 개의 느슨한 구간, 이렇게 몇 개의 빈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인컴을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age를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나눠서 이렇게 느슨하게 나눠진 코ordinate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같은 구간에 있는 데이터들끼리 매칭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코ordinate라고 불리는지 이해됐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값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이렇게 같은 구간에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되는 거를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이 coordinate exact 매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사실 우리의 진짜 목적이 이 컨트롤 베리어블의 특성이 유사하도록 만드는 거라면은 뭐 굳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활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변수들에 대해서 직접 매칭을 하는 게 분명히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CE의 문제는 아무리 변수의 구간을 나눠서 이런 구간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PSM에 비해서 매칭되는 샘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매칭 후에 특히 샘플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 통계 추정 결과, 이 베리에이션이 커지고 통계 추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런 단점을 고려했을 때 한 연구에서는 PSM이 CM에 비해서 더 많은 옵저베이션을 유지하면서도 그에 버금가는 매칭 성능을 보인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뭐,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PSM이 좋냐, 뭐, CEM이 좋냐, 뭐, 어떤 방법이 더 우세하냐, 이런 거에 대한 뭐, 컨센서스는 없는 게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CEM은 PSM에 비해서 이 샘플 숫자가 더 많고, 그래서 특히 매칭 후에도 충분히 많은 샘플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더 선호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 PSM도 분명히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매칭을 한 후에도 분명히 이런 다른 이 여러 코베리시 매칭이 안 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PSM을 쓴다면은 단순히 프로펜시 스코어가 유사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여러 코베리에이트에 대해서도 밸런스가 잘 되었다는 걸 추가적으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PSM을 쓰던 CM을 쓰던 이 스탠다드 매칭의 경우에는 하나의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전체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매칭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즉, 프리 트리트먼트 기간이나 아니면은 뭐 가장 이른 시기에서의 어떤 코베리에이트를 활용을 해서 한 번 매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 번 매칭된 쌍은 모든 기간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스태틱 매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스탠다드 매칭 세팅은 다양한 컨텍스트로 이제 확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트리트먼트 레벨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 트리트먼트 레벨에 대해서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개별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멀티 디멘셔널 프로펜시 스코어에 대해서 매칭을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스태틱한 방식으로 한 번만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특성이 계속 변하니까 그 트리트먼트 시점별로 매칭을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다이나믹 매칭이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롤링 엔트리 매칭이 대표적일 텐데,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시점이 만약 다 다르다고 한다면은, 각 트리트먼트 시점에 대해서 그 시점 이전까지의 코베리에이트를 가지고 해당 시점에 트리트먼트를 받은 유닛에 대해서만 매칭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한, 이, 한 사람은 이 T1에 트리트먼트를 받았고, 또 한 사람은 T2에 트리트먼트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T1의 트리트먼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T1 이전까지의 어떤 이 코베리에이트를 가지고 그때 이제 컨트롤 유닛을 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또 이 T2의 트리트먼트를 받은 사람들은 이 T2 이전 기간의 어떤 이 코베리에이트를 가지고 또 다시 매칭을 따로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특성이 유사하도록 매칭을 하는 거니까 어떤 타임 인베리언트한 캐릭터리스틱뿐만 아니라 이 타임 베링한 어떤 이런 캐릭터리스틱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서 매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매칭의 퀄리티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익스텐션 중에 하나는 바로 look ahead 매칭이라는 건데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이제 트리트먼트를 받은 그룹과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은 컨트롤 그룹을 매칭을 하는 게 일반적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매칭을 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찰되지 않는 이런 unobserved 팩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특성이 유사한지 알 수 없겠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look ahead 매칭에서는 이 컨트롤 유닛과 매칭하는 게 아니고 트리트먼트를 받은 그룹 내에서 매칭을 하는데 그 시점의 차이를 활용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에서는 이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 프리미엄 플랜을 구독한 것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 플랜을 신청하지 않은 이 프리 플랜 유저들이 컨트롤 그룹이 되고 원래라면은 이런 프리미엄 유저와 이 프리 유저를 매칭을 해야겠죠. 근데 아무리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값이 유사하도록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프리미엄 플랜을 신청한 유저들은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 플랜 유저들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아직은 프리 플랜 유저이지만 나중에 프리미엄 플랜을 신청할 예정인 그런 사람들만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이 분석 기간 내에서는 아직은 프리미엄을 구독하지 않아서 컨트롤 그룹이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 프리미엄 플랜을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이미 프리미엄을 신청한 사람들과 분명히 비슷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또 특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들까지도 굉장히 유사할 거라고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얼리 어답터와 그리고 지금 당장은 컨트롤 그룹이지만 나중에 이제 레이트 어답터를 이렇게 매칭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관찰 가능한 변수뿐만 아니라 이 프리미엄 플랜을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요인들까지도 모두 효과적으로 매칭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분석 기간 이후에 어떤 이 트리트먼트 스테터스를 고려를 해서 매칭을 한다고 해서 look ahead 매칭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상황 따라서 굉장히 유용한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리그레션과 매칭은 이 컨트롤 베리어블을 명시적으로 통제하거나 해당 변수들이 유사하도록 매칭함으로써 해당 관찰된 변수들로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라는 가정, 즉, 이 셀렉션은 옵저버블에 기반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찰 가능한 변수들을 고려한다고 해서 관찰되지 않는 변수들의 영향들까지 고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거 추론을 위해서는 이러한 셀렉션은 옵저버블 전략, 즉 리그레션과 매칭은 떤 최후의 어떤 수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사실 인거 추론을 위해서 이 리그레션과 매칭은 단독으로 쓰인다기보다는 다른 방법론들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로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리그레션에서 컨트롤 베리어블을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매칭을 하는 이런 방법들은 준실험 방법들을 보다 이 무작위 실험에 가깝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리그레션이나 매칭밖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컨트롤 베리어블에 대한 디자인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매칭이라면 매칭 베리어블에 대한 디자인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컨트롤 베리어블 혹은 매칭 베리어블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이 셀렉션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프로펜시 스코어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에 기반해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관찰되지 않는 변수들의 영향이 뭐 미비하다거나 혹은 관찰된 변수들로 어떻게 이런 관찰되지 않는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컨트롤 베리어블을 잘 디자인해야 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강의 서두에 이 코잘 인퍼런스의 어떤 레벨을 설명을 할 때 리그레션과 매칭을 두 단계로 나눠서 디자인드 리그레션 앤 매칭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베리어블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이 코잘 그래프가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이 그래피컬 코잘 마델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리그레션과 매칭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omitted variable bias에 대한 어떤 sensitivity analysis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데 이 리그레션과 매칭에서는 이 unobserved factor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가상의 unobserved factor가 있을 때 만약 이게 결과를 얼마나 이제 바꿔놓을 수 있고 결과가 이제 얼마나 센시티브해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와 Y가 있고 C1과 C2라는 이제 컨트롤 베리어블이 있다라고 할 때, 리그레션으로 만약에 이걸 분석을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매칭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C1과 C2를 가지고 이 프로펜스 X에 대한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매칭을 통해서 이 리그레션을 구할 수 있겠죠? 원래라면 이렇게 이제 이 언업저드 팩터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가 이제 관찰 가능한 이 코베리의 C1과 C2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가상의 언업저드한 팩터인 이 U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리그레션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관찰 가능한 코베리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찰 불가능한 어떤 가상의 언어적 팩터까지도 고려를 하고 또 이렇게 X에 대한 어떤 이 프로펜시 스코어를 구하는 여기서 지금 로지스틱 모델을 가정하고 있는데 프로펜시 스코어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언어적 팩터가 영향이 있을 때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마 1과 감마 2의 값을 0부터 이렇게 다르게 늘려나감으로써 어느 정도 이런 어느 정도 팩터의 효과가 어느 정도 커져야 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지의 이 센시티비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U의 효과가, 즉, 감마 1과 감마 2가 굉장히 큰 값일 때만 결과가 뒤집어진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거는
덜 센시티브하다고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 굉장히 강력한 어느 쪽 팩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작은 효과에 대해서도 만약에 결과가 뭐 확확 바뀌면 그거는 어떠한 작은 어느 쪽 팩터에 대해서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는 오미티드 베리어블의 존재를 테스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결과의 어떤 센시티비티만을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거를 이제 매칭해서 만약에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그걸 이제 로센바움 센시티비티 아날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굉장히 많이 또 활용되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리그레션과 매칭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 무작위 실험, RCT와 비교했을 때 이런 셀렉션 온 옵저버블 전략은 언옵저버블 컨파운더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최선은 이 무작위 실험을 최대한 모방할 수 있는 쿼자 익스페리먼트, 준 실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준실험, 쿼자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